시설이었다. 목욕요법으로 한증과 맥을 같이 하는 온천은 공공의료에 있어 한증보다 역사가 더 깊다. 온천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화산의 열로 데워진 화산성 온천과 마그마성 온천이다. 활화산이 없는 우리나라 온천은 대부분 마그마성 온천으로 땅속 마그마의 열로 데워진 물이 지표로 올라온 것이다. 온천은 삼국시대부터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엔 한증과 마찬가지로 왕과 귀족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였던 온양온천은 왕들의 휴양지였다. 세종, 숙종, 영조 등 조선의 왕들이 행궁을 짓고 휴양과 치료는 물론 정세도 돌봤다. 온양행궁엔 홍문관, 상서원 등 주요 국정기관은 물론 임금이 정치를 하는 정전 바로 옆에 온천이 세워졌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온천이 모욕이 이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동네 온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외인들이 와서 이렇게 온천 모욕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온천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임금님들이 온천 모욕을 많이 했던 그런 기록이었고요. 해안도시 부산은 곳곳에 다양한 온천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해운대 온천지구는 물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네 온천은 지금도 여전히 성행 중이다. 온천을 하기 위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드니까 온천장이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었죠. 동네 온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당시 동네 온천은 치료뿐 아니라 단순 목욕과 휴식의 공간이기도 했다. 온천도 위민 정책의 하나로 과거엔 국가가 관리했다. 세종은 온천욕을 하는 환자들에게 쌀과 소금을 나눠주고 남자는 물론 부녀자에게도 권해 세심하게 백성들의 건강을 보살폈다. 일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의료라는 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온천이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들도 그런 백성들한테 이런 치료, 질병 치료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온천의 역사는 이곳 용각에서 찾을 수 있다. 영조 때 동네 부사였던 강필리는 온천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 그 공적을 기린 온정 개건비엔 최초로 남탕과 여탕을 구분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비석 옆의 작은 석전은 아이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욕조와 같은 모양이다. 동네 온천의 효능을 기록한 문헌은 많이 발견되는데 그중 봉산 욕행록은 조선 중기 대학자인 한강 정구 선생의 제자들이 스승의 동네 온천 치료행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책엔 탕의 종류, 온천욕의 방법과 병증의 치료 효과까지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사실 온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다.
물을 이용한 치료는 우리나라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서 상당히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 온천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고 수치료가 또 아주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반신욕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폭포에서 물이 내렸을 때 그 피부에 닿으면 그 압력에 의해서 마사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이용한 그런 주수욕이라든지 또 물을 뿌리는 분무욕이라든지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일정 부분의 그런 관절염이나 신경통 이런 부분들을 온천에서 그쪽 교육을 받은 이제 물리치료사나 또 온천치료사가 치료를 하면 보험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천욕은 그 방법보단 온천수의 성분에 따라 치료법이 달랐다. 먼저 동네 온천수엔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봤다. 수돗물과 온천수를 비교해 물을 구성하는 음이온과 양이온의 성분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온은 그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데 그 속도별로 성분을 분리할 수 있다. 이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주로 음이온의 성분을 분석한다. 양이온은 ICP, 즉 이온의 의도적인 하나의 빛을 주입해 그것과 만난 각각의 성분들이 나타내는 빛으로 성분을 구별하는 것이다. 동네 온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돗물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나트륨과 염소의 함량이 13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온천수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황 온천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이 근본 실험을 한 동네 온천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과 염소의 함량이 꽤 높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식염천에 가까운 것으로 저희들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수돗물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나트륨과 염소였다. 주로 짠 성분인데 해안 도시는 특성이 예상되지만 이 결과가 온천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 동네 온천하고 이제 해운대 온천 이쪽은 그 염분 농도가 좀 높습니다. 특히 해운대 온천은 염분 농도가 더 높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온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온천이고 온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68, 9도 지금 현재 제일 뜨거운 거를 재보니까 한 73도까지도 온도가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온천수의 수위는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지표에서부터 한 110에서 한 120m 깊이에 있습니다. 즉 깊숙한 해저 지형과 이어져 지표면으로 올라온 부산의 온천수는 염분 농도가 짙다는 것이다. 그럼 이런 온천수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해서 온천수의 그 의학적인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해본 결과 아토피염이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아토피 환자들을 일정 기간, 일정한 간격으로 온천욕을 하게 한 후 피부 습진의 상태를 알아봤다. 그 결과 4주가 채 안 된 상태에서 대부분 호전 반응이 보였다. 또 가려움 정도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2주가 채 되기 전에 급격히 호전되다. 일정 기간 내성이 생긴 후엔 다시 호전된 반응을 보였다. 온천요법은 주로 피부 질환에 이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엔 힘줄과 뼈가 오그라든 경우, 피부 짓무름, 종기 같은 부스럼, 안질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은 대부분 화산성 온천이다. 때문에 깔끔한 동네 온천의 물과 그 목욕 문화가 좋아 수없이 드나들었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위해 온천을 개방한 조선의 왕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한 규율을 정하기도 했다.
외인들은 동네 온천에 그 모욕 한번 하는 것을 그 필생의 영예로 삼았어요. 세종실록에 보면은 그 세종 20년에 온천장이 온천 규칙이 제정이 됐어요. 그 일본인들이 넘어와서 문란하게 이제 온천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 온천에 대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일본인들이 3일에서 5일 이상은 온천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 온천의 중심인 용각엔 신라시대에 모신 용왕이 지금도 모셔져 있다. 용왕의 양쪽엔 남녀를 상징하는 용화가 그려져 있는데 남탕을 상징하는 청룡, 여탕을 상징하는 황룡이 그것이다. 이곳에선 매년 음력 9월 9일 용왕제가 열리는데 조선시대부터 그대로 이어져 올해로 323회째를 맞았다. 식사 부문이 신선한 나물과 과일, 술, 잔 등을 이곳 용왕제는 좀 특별하게 치러진다. 여기서는 술을 쓰지 않습니다. 고기도 쓰지 않고, 그 이제 온천수로서 밥을 짓고, 그리고 온천수로서 나물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온천수로 술 대신 온천수로 제사를 모시고, 그래서 이제 온천수가 영구 분출되라, 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 지역민들이 이제 질병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비었습니다. 경인년 9월 신묘선 번영해 이사장 본격적인 온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상인들과 관공서, 지역민들이 모두 모여 한 해의 번영과 온천수 공급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다. 이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온천을 찾은 이들의 건강도 기원하는 의식이다. 피부 지풍 조선시대 공공의료인 한증과 온천, 그 근간이 되는 곳은 활인서다. 고려시대 동서대비원에서 계승된 동서활인서는 지금은 작은 흔적만 남아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한 후 한성부 동소문과 서소문 밖에 세웠다. 이는 수백 년간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인데 세종 때 이미 이곳에 한증과 온천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활인서는 어떤 곳이었을까? 활인서는 고려시대 동서대비원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대중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키고 치료하는 것이 주 업무였으며 주 업무 이외에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노숙자처럼 굶주려서 이렇게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치료도 해주는 어떤 그런 구휼 사업도 함께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사회복지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공공의료 정책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눠진다. 특히 중앙정부는 삼의사의 내의원을 주축으로 활인서와 같이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있었다. 당시 동활인서엔 한증소가 있어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한다. 고종 때 활인서가 없어지기 전까지 조선의 왕들은 그곳에서 구휼 정책을 적극 실현했다. 해민국 같은 걸 설치해서 지금 말하면 그 종합병원 형태인데 거기서 그 없는 좀 뭐랄까 농민 노동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의료 시설을 굉장히 많이 베푸셨고
이를테면 지금 말하면 이제 그런 민간요법 중에 속하는 거지만은 그 한정요법 또는 그런 목용요법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해를 하셨습니다. 특히 조선의 왕들 중에 위민 정책을 가장 많이 실현한 세종은 늘 백성들의 위생과 건강을 염려했다고 한다. 그분 자신이 몸이 좀 쇠약했었기 때문에 그 쇠약한 사람들한테 또는 그 환자들한테 굉장히 그 마음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고, 위민에 대한 사상이라 그럴까, 그 백성들을 치료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의 한증요법 찜질방.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삶은 계란과 식혜를 먹는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찜질방이 일반 대중을 위한 어떤 휴식 공간으로 지금 개념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찜질방도 치유의 개념을 더한 그런 찜질방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찜질방의 그런 그 단순 휴식 공간이 아닌 치유와 휴식을 겸한 그런 공간으로서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과 불, 나무와 돌, 이 모든 자연을 융합해 가장 과학적인 치료법을 발견해낸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이제 세계 속으로 퍼져나간다. 온천물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건데, 그것에 이렇게 피부가 닿으면 피부가 이제 윤택해지고 부드럽고, 또 그 다음에 살균작이 있거든요. 자연과 인간과 그런 그 조화를 이루면서 치료했던 요법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한정요법도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인구는 조금 남은 뭐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연 친화 요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그 인정을 베푸는 곳이고, 또 백성들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어떤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소중한 그런 공간이지 않았나. 자연의 조화와 과학의 원리가 만난 한증과 온천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공공의료 정책이었다. 자신을 위해 존재했던 치료법을 기꺼이 백성과 공유했던, 또 백성을 위해 더 엄격히 관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선의 왕들. 그들의 위민 정신은 모두가 잘 사는 것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나라였던 것이다.